그래서 현장에서 곽수사가 큰 역할을 했던 사건을 한번 소개를 드릴 텐데 이 대전 파남동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특히 이 사건은요. 배심원들이 3일 동안 참여했던 사건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전문가 증인으로까지 출석을 했던 그런 사건입니다. 고개가 갸우뚱거릴 내용입니다. 제가 한번 그려볼게요. 한 아파트입니다. 이거 위에서 내려다본 건데 작은 아파트. 자, 집주인은 A, 이웃은 B, 신고자는 C로 칭할게요. A의 집이에요. B와 C가 저녁 8시 30분에 들어왔는데 10시 반경에 C가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1시 반에 돌아온 이 C는 피를 흘리고 쓰러져서 2명이 있다 그러면 신고를 합니다. 둘이 싸워서 하나는 죽고 하나는 굴러다니고 있다. 근데 여기 방안의 구조를 보면 여기 작은 상, 소주병, 음식 이런 것들이 있고 집주인인 A는 쓰러진 상태로 피가 이렇게 비산이 되어 있어요. B는 옆으로 누워서 옆으로 신음소리를 내고 누워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과 이 사람 가운데에 나체 절단기가 있어요. 여기 이제 양말을 신고 피를 밟고 돌아다녔던 흔적들이 조금 있어요. 경찰이 출동할 때 보니까 이 C는 이렇게 앉아 있었고요. 1시 반에 다시 왔다고요? 미심쩍이 몇 개 있네요. C가 범인인 거는 아닌. 장강민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의심스러운 거는 지금 C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가장 먼저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될 것이 CCTV입니다. CCTV 조사를 해봤더니 다른 이동을 한 사람이 없고 C가 처음에 같이 들어갔을 때는 흰 모자를 쓰고 들어갔는데 10시 반에 이 사람이 혼자 나갔거든요. 1시 반에 들어와요. 그런데 모자가 없어요. 그리고 C가 이 사람의 진술은 뭐냐면 간략히 하자면 둘이 싸우고 쓰러지고 사망을 했기 때문에 화가 나서 살아있는 사람을 뺨을 때리고 이거 범행도구구나 하고 들었다가 아차 싶어서 내려놨대. 지문도 묻어 있고 지문이 묻어 있고 이 사람의 피도 다 묻어 있고 그러니까 모든 진술이 직접 증거인데 직접 증거로 쓰기 어려운 증거가 돼버렸어요. 근데 이 정도로만 했는데도 자백을 하지 않으면 증명하기 힘들다라는 거죠. 왜냐면 이 사람 지금 계획적인지 아주 뭐 비상한 사람인지 전 모르겠지만 다 피해가는 거거든요. 모든 정황이 사실 정말 의심스럽긴 하지만 저 사람의 유죄의 어떤 직접적인 증거는 조금 부재한 상황이라고 보여지거든요. 더군다나 어떤 일이 또 발생을 했냐면 이 사람이 살아 있었어요. 그래서 구조가 됐는데 형사가 데리고 와서 이 사람이 당신을 때린 거냐라고 물어봤더니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사망을 해버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골치 아파지기 시작해요. 미궁으로 빠지네요. 그러네요. 거기서. 자, 그래서 두 번째, 그렇다면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정말 과학적으로 밝혀보자. 그래서 여기서 동원된 것이 혈흔 형태 분석입니다. 혈흔의 기본 원칙은 혈흔은 날아오는 각도에 따라서 지름의 크기가 다르다라는 원칙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직각으로 떨어진 경우에는 동그랗게 똑 떨어지니까. 여러 개의 핏방울이 있잖아요. 그 핏방울들의 각도를 다 모아보면 어디에서 공격이 시작됐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비스듬히 날아온 혈흔들은 꼬리가 생겨요. 이건 진행 방향을 표현합니다.
공격 도구가 예기인지 둔기인지를 구분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예기를 찔렀을 때는 핏방울이 가늘어요. 근데 둔기로 공격했다 그러면 핏방울이 두꺼워. 오른손으로 때렸는지 왼손으로 때렸는지 뭐 두 대 때렸는지 뭐 다 분석할 수 있는 거죠. 혈흔 형태 분석 결과에 의하면 A라는 집주인이 서 있는 상태에서 공격이 시작돼갖고 쓰러졌는데도 계속 약 80회를 공격했다는 것이 밝혀졌어요. B는 머리를 공격받고 쓰러져 있다가 이불 위에 이렇게 피가 고여 있고 의식이 들면서 이렇게 뒹굴러 나왔다는 거죠. C가 주장하는 바에 의하면 둘이 싸웠어야 되잖아요. 문제는 이 사람과 이 사람 중간 어디에도 서로의 혈흔이 겹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접촉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둘이 엉겨붙을 일은 없었다. 그렇죠. 그리고 혈흔 족적이 네. C가 양말을 신고 이동하면서 묻은 족적의 크기와 같다. 네. 는 것이 일단 밝혀졌고요. 그 피는 사망한 A와 B의 혈흔이 혼합되어 있었기 때문에 발자국의 주인공이야말로 두 사람을 다 공격할 때 흘린 피들을 자기가 밟고 다녔다는 것을 재구성이 되겠습니다. 끝까지 부인을 했어요. 그래서 수사팀에서 이제 요청이 와가지고 제가 면담을 했어요. 이 용의자를. 근데 객관적으로 증거가 있으면 기소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빨리 혐의를 풀어달라. 이렇게 자신의 결백에 대해서 과도한 자신감을 보이고 있었고요. 그건 C일 수밖에 없다라는 게 혈흔 분석을 통해서 나왔는데 무슨 배짱으로 이렇게 부인할 수 있을까? 지금 이 사람의 진술은 몇 가지 특징적인 것만 분석을 해보면 신고 당시에 하나는 죽어있고 하나는 살아서 뒹굴러 다니고 있다는 표현을 했거든요. 지금 사람이 피 흘리고 쓰러져 있을 현상을 신고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그 표현인데 이미 죽었다는 것을 자기가 단정을 해버렸고 또 하나는 굴러다니고 있다. 이 사람이 죽였을 거라는 것을 암시하는 표현의 신고예요. 두 번째는 이제 정서적인 표현이 너무 생략돼 있어요. 예를 들면 진짜 사람이 하나 죽었는데 너무 놀랐어요라고 하면 정서 표현이 완전히 배제되고 얘가 범인이야 라는 형식의 결론적인 것들만 신고하고 진술을 했기 때문에 범인으로 몰아가면 나는 좀 빠져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아마 현장에서 했을 것이다. 정말 끝까지 본인의 자백이 없었지만 흉잡힌 재판을 범인이 수정했어요. 국민참여재판으로 더 이걸 호소하자. 자신 있었던 거지. 1년 동안 체포도 못하고 니들이 뭘 가지고 하는 거지라는 자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3일 동안 배심원들이 참여를 하셨잖아요. 저는 이제 3일째 되는 날 제가 이제 증인으로 출석을 했는데 배심원들이 만장일치로 유죄를 선고를 합니다. 그래서 17년의 형을 선고를 받습니다. 정황 증거만으로 유죄를 받았네요. 그 정황 증거들이 사실 직접 증거 정도의 역할을 할 정도로 아주 많이 모아지고 이 정황 증거끼리 연결되고 이제 고리를 형성해서 아주 강한 어떤 증명력을 가졌을 때 이 정도면 어떤 유죄의 심증을 형성할 수 있다 이렇게 저희 표현하는데 정말 이 사건은 곽 수사의 전 분야죠. CCTV, 혈흔, 프로파일링까지 동원돼서 과학적인 단서들을 바탕으로 해서 진실을 밝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2011년 1월 달에 경찰관이 보험 사기를 하려고 하다가 자기 어머니를 살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현직 경찰 간부 이모 씨가 구속 수감됐습니다. 보험금을 타내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머니를 폭행해 장기 출혈로 6시간 만에 숨지게 한 혐의입니다. 경찰관이 빚이 많이 생겼어요. 네네. 여기저기 돈도 빌리고 이런 흔적들이 나타났는데 자동차에 부딪히면 상처가 없이 그냥 아프지 않나요? 교통사고로 위장을 하려고 큰 볼링공으로 엎드려 있는 자기 어머니의 등에 떨어뜨려서 결국 자기 어머니가 사망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CCTV를 분석을 해보니까 자기 어머니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헬멧을 쓴 다음에 볼링공을 들고 올라가는 계단에서의 거리를 보니까 동료들이 보니까 이 걸음걸이를 금방 알겠는 거예요. 이래서 이제 체포를 하게 됩니다. 이 사건은
CCTV의 걸음걸이를 분석했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단서로 작용이 됐기 때문에 법부행 분석을 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이 좀 대두된 사건입니다. 요즘은 이제 법 영상 분석 연구원이 따로 있고요. 2차원 영상에 기록된 장면을 3차원으로 시뮬레이션해서 피사체의 크기나 길이 등 것들을 파악해서 현장을 재구성하고 있습니다. 자백을 그래서 결국 했나요? 끝까지 부인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투입이 됐는데 사실 제일 힘든 건 사이코패스들의 범죄를 자백받는 게 아니에요. 신문 기법에 대한 교육을 받은 실무자가 사실 제일 힘들어요. 특히 이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수사연수원의 교수로 근무를 할 때 신문 기법 과정에 교육을 들어와서 교육을 다 받고 간 사람이에요. 교수님 수업을 들었다. 내 수업 다 들었어요. 교수님의 제자였던 건가요? 진짜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대상으로 뭔가를 한다는 것은 내 카드를 쉽게 말하면 다 보여주고 게임을 하자라는 것과 마찬가지 상황이 된 거죠. 막막한 심정으로 현장에 이제 투입이 됐는데 제가 들어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결국 오셨군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너 집에서부터 수갑을 차고 왔느냐 여기서 수갑을 찼느냐 하고 질문을 했더니 아이들을 한 번씩 안아주고 여기 와서 내가 체포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순간 제가 그래 바로 이거다. 뚫고 들어갈 만한 심리적인 구멍은 여기구나 라는 생각을 해서 네 머릿속에는 법정에서 이미 빠져나갈 구멍을 너는 머릿속에서 엄청나게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너는 어머니를 살해한 죄로 지금 체포가 된 거다. 그렇다면 어머니를 살해한 우리 형, 할머니를 살해한 우리 아빠 이렇게 가족들이 네가 그런 법정에서의 투쟁을 해나가는 것을 이해하고 도와주려면 그러기 전에 먼저 그 사람들을 설득하고 가는 것이 나도 마지막에 배려다. 제안이자 배려다. 라고 이렇게만 얘기해서 는 자백하든지 말든지 난 관심 없다. 그랬더니 이제 고민을 합니다. 자, 그러면 내 아내와 변호사를 같이 불러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둘이 같이 불러서 변호인 접견실에 들어갔는데 수사팀장한테 야, 자백할 거다. 2시간 만에 문을 열고 나오더니 나 보험 사기 할래다 이렇게 된 거야. 그러면서 복도에서부터 막 그냥 자백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 신문 전략이 뭐냐면 새로운 것을 부각시켜서 판단의 기준을 바꾼다라는 게 있거든요. 네. 빨리 범죄를 드러내고 가족들과 상의하고 변호사한테 조력을 받는 것이 더 필요해. 새로운 것을 이렇게 확 부각을 시켜줘 버렸어요. 그러니까 자백이라는 것으로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문의 핵심은 부인하는 범죄자들한테 막 해라 너 뭐 사증하고 이런 게 아니고 굉장히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지? 그렇다면 나는 어떤 제안을 하면서 빨리 본인 스스로 판단을 하게 만들어줘야 되겠구나를 결정하고 이끌어가는 것 이것이 이제 프로파일 역할들이 되겠죠. 저는 이제 이번에 방화 범죄를 좀 분석을 해보고자 하는 건데 법률에서 보통 대부분 고의성이 없으면 처벌하지 않는 범죄들이 많아요 형법상에. 그런데 유일하게 실수로 불을 저질러도 처벌하는 것이 방화예요. 굉장히 치명적인 피해이기 때문에 그만큼 조심하자라는 의미로 실화도 처벌하는 것이 이제 방화 범죄입니다. 또 지금이 그런 계절이죠. 계절이죠. 그리고 계절상 산불이 나면 걷잡을 수 없죠. 지금 뭐 이 건조한 시기에. 그래서 저는 이제 이번에 숲사랑 홍보관이 있어요. 네. 산불과 관련된 전시관인데 와 여기는 숲의 사계절 소리도 난다. 숲과 극의 효과. 아 되게 낭만적이다. 강원도에 낭만이 있는 것 같다. 아 낙산사 화재 장면인가 본데요. 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타들어가는 느낌이네요. 너무 실감나게 만들어놨다. 삶의 터전이
다 사라진 거잖아요, 그냥. 자기 삶의 역사가 다 없어지는 것과 같은 거죠, 사실. 저도 현장에 많이 출동을 해봤거든요. 칼꼬리처럼 생긴 그걸로 일단은 잔불 제거를 위해서 막 긁어냅니다. 근데 이럴 때 시신이 만약에 있으면 신체 일부가 이렇게 뜯어져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소방관들께서 너무 충격을 받아갖고 트라우마가 있어서 정신과 치료를 받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는 것만으로도 사실 굉장히 끔찍하죠. 그래서 아주 위험한 곳이 이제 결국 불이죠. 방화를 저질러서 증거를 인멸한 사건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 사건은 방화가 범행 도구로까지 진화한 불을 질러서 살인의 도구로 사용한 범죄입니다. 방화로 살인을 저지른 방화살인이에요. 양양에서 2014년에 있었던 사건인데 강원도 양양 주택에서 불이 나 일가족 4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웃집 여자가 돈 때문에 저지른 범행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이 씨가 피해자들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불을 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가해자와 피해자는 학부모 관계로 두 분이 만납니다. 같은 동네 사는 친한 언니 동생 사이였는데 채무관계 때문에 사이가 나빠져요. 가해자가 빚독촉을 받으니까 범행을 계획하게 됩니다. 친하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들어가고 수면제를 먹이고 여기저기 불을 질렀어요. 아이들과 이 어머니는 사망한 거죠. 불이 나니까 주변에서 신고를 했어요. 신고를 했는데 가해자인 이 사람이 소방이 도착하는 순간에 막 달려들어서 저 안에 사람이 있다고 막 구호를 해달라고 막 이렇게 목격자인 행세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소름 끼친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수사가 이제 어려워지고 그런 이제 배경이 되었는데 수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목격자 행세를 했던 이 여성이 동네 사람들한테 이상한 소문을 내기 시작을 해요. 저 사람이 나한테 돈을 빌려갔는데 갚지 않고 스스로 비관을 해서 자녀들을 죽이고 자기가 죽은 거다. 막 이런 이상한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을 해요. 경찰이 화재가 다 진압되고 나서 다시 한번 집을 수색하자라고 하는 과정에 신발장 안에서 이 돌아가신 분이 자기한테 돈을 빌려간 게 아니고 이 사람이 돈을 빌려간 차용증이 발견된 거예요. 그것이 발견되면서 이제 반전이 일어나죠. 현장에서 그 방화로 의심되는 흔적들이 많았다고요. 특히 화재 현장에 가면 우리가 가장 먼저 화재 감식을 할 때 하는 것이 일단 바닥을 다 드러냅니다. 그래서 발굴을 한다 그러는데 정말 삭하고 호미 이런 걸 갖고 와가지고 싹 다 드러내요. 그리고 바닥을 보기 시작을 하는데 인화물질을 막 이렇게 뿌리잖아요. 물결 형태의 흔적들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이 현장에서는 몇 군데의 발화원이 있었어요. 몇 군데에서 불이 질러졌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전기 누전, 배선, 가스 이런 부분들은 아무 이상이 없었어요. 많은 경우에 사실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거는 주로 전기 합선이 가장 많거든요. 전기 합선으로 이제 불이 일어났을 땐 단락흔이라고 하더라고요. 단락흔이란 거는 이제 합선 같은 걸로 아주 높은 온도의 그 발화가 시작된 거예요. 보통 2, 3천도 가까운 온도가 된대요. 구리 녹는 점이 1000도거든요. 그러면은 그 구리 선이니까 구리가 녹아서 완전히 구형 상태가 돼요. 그랬다가 굳어요. 그러면은 이게 동글동글한 방울처럼 생긴 반짝반짝거리는 흔적을 남기게 돼요. 처음에 만약에 이런 단락흔이 있으면은 유전이나 뭐 이런 합선 이분하고 알 수 있는 거고 그런 게 하나도 없으면은 적어도 전기에 의한 건 아닌 거죠. 두 번째는 피해자들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거든요. 네네. 대부분 장구적인 노력을 할 때 보면 뭐 어디로 가겠습니까? 뭐 욕실이나 물이 있는 곳으로 가죠. 싱크대, 욕실, 창문 이런 데서 발견이 되는 것이 정상적인 과정인데 그냥 바닥에 흩어져서 사망해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들의 호흡기를 검사를 해봤더니
전부 검정매가 다 묻어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호흡을 하고 있었다는 건데 이렇게 숨을 쉬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자구적인 노력을 못했다면 약물이나 기타 뭐 여러 가지 범죄 피해를 이미 당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부검시에 약물 검사를 훨씬 더 많이 의뢰를 하죠. 지금 이 사건에 있어서는 다량의 수면제들이 발견이 됐기 때문에 계획적인 범죄다 이런 판단을 할 수 있는 단서가 돼 있는 거죠. 가해자는 이 사건 전에도 방화를 저질렀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이제 수사에서 더 밝혀진 것이 이 사건이 나기 3일 전에 자기하고 살고 있는 내연남을 방화 살인을 시도한 흔적이 또 발견됐어요. 지난달 강원도 양양에서 방화로 일가족 4명을 숨지게 한 40대 여성이 같은 수법으로 자신의 내연남도 살해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내연남의 보험금 1억 7천만 원을 가로채려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불을 이용했다라고 하는 것은 네. 어떤 그 심리적인 성향과 성향과 아주 깊은 관련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가해자 같은 경우에도 방화로 평상시에 스트레스를 풀어왔던 것으로 보여져요. 네네. 지금 5년간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자기가 화상을 입은 흔적들도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건 불을 지르다가 자기가 화상을 입은 흔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아마 이런 사람들은 그 빛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궁지에 처해 있는데 이걸 해소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방화가 선택되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결국 이제 자신한테 친숙한 이 방화라는 방식을 범행 도구로 사용한 것이고요. 방화범은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방화범은 일단 태운 대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죄명이 많이 달라져요. 대표적인 게 현주 건조물 방화죄라고 사람이 지금 살고 있는 건조물 또는 주거를 위해서 사용되는 뭐 선박, 기차까지 다 포함을 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태웠을 때 현주 건조물 방화죄가 되고요. 사람을 상해하게 이르거나 또는 사망하게 되는 결과까지 나오게 된다면 네. 이것도 일반 살인죄보다 법정형 자체가 더 높아요. 네, 사형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기 때문에 상당히 높게 처벌하고 있어요. 이미 형법으로도. 결국 양형은 어떻게 받았나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사형이 구형이 되고 무기징역으로 선고가 났죠. 그래서 그만큼 위험성이 있고 계획적인 범죄다는 것을 법정에서도 인정한 사건이 되겠습니다. 양양 일가족 방화 사건이 방화가 범행 도구로 진화한 이런 형태라면 서울 서남부 연쇄살인 사건으로 알려져 있는 정남규 사건인데 방화가 네네. 성범죄와 살인으로 진화하는 경우 최근 서울 남서부 지역에서 여성들이 잇따라 피습되면서 주민들이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지난 9일에는 보라매 공원에서 20대 여대생이 흉기에 찔려 숨졌습니다. 노상에서 하던 범죄가 어느 정도의 휴지기를 거치고 나서 다시 나타났을 때는 훨씬 더 진화해서 침입과 방화가 함께 벌어지는. 그래서 그 이후 사건에서는 거의 대부분 이제 방화가 이루어졌고요. 서울 봉천동 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범인은 둔기를 휘두른 뒤 불을 지른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남매 3명이 주택 화재로 숨졌습니다. 경찰은 방화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범인은 자매의 머리 부분만 집중적으로 폭행한 뒤 불을 지르고 달아났습니다. 사실 저희가 다 투입되었던 유영철, 정남규, 강호순을 보면 방화 범죄가 다 있어요. 사실 유영철도 쓰레기더미, 뭐 자동차 상당히 많은 곳에 불을 질렀다라고 하는데 강호순도 자신의 처와 작물을 불을 질러서 살해한 이런 사건이 이제 밝혀졌었죠. 어쨌든 연쇄살인범한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다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프로파일링의 대상 범죄가 뭐냐면 살인, 성범죄, 그리고 방화예요. 방화가 오기 방화가 그러니까 세 개의 사건은 하나의 카테고리 안에 들어있다고 보시면 돼요. 대표적인 특징은 뭐냐면 자극이 사소하게 시작을 해서 멈추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계속 발전하고 더 큰 자극을 원하기 때문에 그 정도 선에서 절대 머무르지 않아요.
그 방화 범죄도 처음에는 쓰레기 때문에 몰래 불을 지르고 막 사람들이 뛰쳐나오면 막 즐거워하던 이런 감정에서 이제는 사람들이 불타는 것도 보고 싶은데 더 큰 쾌감을 얻기 위해서 점차 규모가 커지고 잔혹해지는 경향성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마약 중독과 같아요. 이건 중독 범죄랑 비슷하거든요. 작게 시작한 약물이 점차 내성이 생기면서 약물이 양이 늘어나고 횟수가 늘어나는 것처럼 똑같아요. 이 세 가지 범죄는. 정남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길거리에서 따라가서 막 공격하고 찌르고 이런 범죄를 저지르다가 이거 갖고는 이제 안 되겠는데? 그래서 침입을 하기 시작을 해요. 왜냐하면 그래서 장악을 해서 성범죄를 저지르고 내가 살해하고 가면 되겠구나. 그게 점차 더 자극이 발전하다 보니까 이제 불을 질러서 온 일가족을 다 살해하겠다. 이걸로 이제 발전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 정남규의 방화 현장 가보신 건가요? 네. 제가 정남규 연쇄살인 사건, 그 방화 사건 현장에 다 제가 나가봤는데 불을 도주로에다만 질러요. 큰 창문이나 출입문 이런 곳에 다 불을 질러서 결국은 일가족이 다 사망한 케이스가 빠져나가게. 심지어 제가 정말 충격적이었던 것은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젓가락을 구부려가지고 문고리에 이렇게 걸어놓고 방범 창살이 있잖아요. 그 반지하 같은 곳인데 피해를 입은 곳이 거기에 손잡이를 잡고 이렇게 들여다보는 흔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방범 창살이 먼지가 가득한데 두 줄의 손잡이가 딱 있는 거예요. 물론 장갑 자국이긴 했지만 그래서 야 이걸 정말 불을 질러놓고 그 안에서 피해자가 고통스럽게 그 죽어가는 모습을 얼마나 이놈이 바라봤겠느냐라는 생각을 할 때는 막 그 끓어오르는 분노가 참을 수가 없을 정도였죠. 그래서 프로파일링 보고서를 결국 만들어서 수사팀에 브리핑을 했는데 범인의 족적이 장은박으로 이어지고 또 여성과 아동이 있는 방만 집중됐다라는 것에서 이 소심한 공격성을 지닌 자라고 분석을 했고요. 평상시에 자기 의사표현이 미숙하고 자아 정체성이나 자기 효능감이 굉장히 떨어져 있고 이런 사람일수록 자기가 지배하는 상황이 됐을 때 공격성을 훨씬 드러내면서 오랫동안 피해자를 공격할 수 있다. 그런 점에 착안을 해서 탐문을 할 때도 실제 범죄자는 반대적 성향을 갖고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수사팀에 제안을 했었었죠. 그 내용이 이제 결국은 체포되고 나서 정남규의 성향하고 상당 부분 일치를 하고 있었어요. 정남규는 다른 요원들하고 제가 같이 면담을 하느라고 이제 옆자리에 이렇게 앉았었는데 정말 그 살인 현장을 추억하면서 막 불이 활활 타는데 내 심장이 타는 것 같았어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진짜. 실제로. 쾌감의 순간을 돌이켜 보듯이. 그래서 전형적인 자기 행분이 고조되는 유형의 범죄자구나. 이 매장 특히 시신들이 발견이 되면 신원 확인조차도 하기가 어려운 이런 시신들이 발견이 많이 돼요. 근데 흥미로운 게 이 매장을 하는 방식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요. 연식범일수록 깊어요. 그것은 이제 발견되지 않아야 된다는 강박한 의식이 있어. 왜냐면 이 시신은 발견되는 순간 내가 용의자야라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원한 관계도 금방 밝혀질 거고. 예. 그런데 비면식범일수록 얕은 거지. 그래서 그냥 덮어놓는 형식으로 시신이 발견되는 경우가 많고 공통된 것은 어찌됐건 시신을 매장할 정도 되면 신원이 확인되는 것에 대해서 불편하기 때문에 대부분 옷이 없어요. 옷을 다 벗긴 상태에서 매장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또 산 중턱쯤에 매장을 했느냐, 또 정상까지 갔느냐 이런 것들도 프로파일러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돼요. 과연 사망한 채로 시신을 산 정상까지 들고 갔느냐, 지리적인 조건, 그 다음에 체격 뭐 이런 다양한 것들이 우리가 추론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사실 시신을 발굴하는 것에 대해서 이 과학 수사가 그동안의 발전이 좀 더디어 왔어요, 사실은. 그 대표적인 게 개구리 소년 사건 때
외국 같은 경우에는 바디팜이라 그래서 시신이 이렇게 부패되어오는 과정들을 연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잘 돼 있었거든요. 기증받은 시신을 다양하게 해놔요. 그러니까 뭐 반쯤 매장을 해놓고 반은 나오게 해놓는다든지 햇볕 쪽에만 있게 해놓는다든지 다양한 환경에서 시신을 놓아두고 카메라로 시신이 부패되는 과정을 전 과정을 다 녹화를 해요. 그래서 어떤 산에서 살인 사건이 발생하고 시신이 발견됐다 그러면 그 데이터를 적용해서 아 이건 얼마나 됐고 나이는 얼마나 됐으며 인종은 어떤 인종일 거야. 이것을 빨리 찾는 데이터로 활용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게 저희 생각에는 거기에 누가 시체를 이렇게 기증할까? 이런 생각을 하실 저도 수도 계속 그 생각했어요. 있잖아요. 네. 근데 의외로 그러니까 1910년대 후반쯤에는 미국이 경제가 이제 안 좋아져서 그런지 매장을 하기 힘든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여기 기증하겠다고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굉장히 강하게 여러 가지 조건들을 달아서 죽기 전에 이 사람이 자기 자필로 이렇게 직접 기증을 하는 서약서 같은 게 없으면 안 받고 이런 식으로 의외로 많대요. 기증하려는 사람들이. 물론 이제 좋은 의미로 하려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좋은 의미로 받고 보통 그러는데 뭐 다른 생명을 살리는데 기증하는 분도 계시지만 이렇게 또 좋은 의도로 쓰이는데 하신 분이 있을 수 있겠네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미국에도 있고 이제 캐나다에도 있는데 캐나다에는 갔더니 이제 그 수풀이 막 이렇게 이제 자라 있어요 풀들이. 근데 그 교관이 저를 보고 CSA를 얼마나 했느냐 그래서 나도 할 만큼 했다. 응? 할 만큼. 나도 할 만큼 했어. 영어로 할 만큼 비과학적인. 할 만큼 Many years. Enough. 하여간 Enough. 뭐 이렇게 베테랑. 근데 충분히 했다. 그랬더니 자 어디에 묻혀 있는지 그걸 알아맞혀 보라는 거예요. 야 이거는 정말 나도 우리는 진짜 벤치마킹 하러 갔기 때문에 생전 연구도 안 보고 처음 보는 얘기인데. 묻어놓은 곳인데. 근데 팁을 주겠다는 거예요. 뭐냐면 묻혀져 있는 곳은 풀이 윤기가 나고 훨씬 잘 자라 있다는 거예요. 영양분이 되어버린 거지.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보니까 뭔가 좀 흐릿하게 보이긴 하는데 그때 제가 통찰을 느꼈죠. 아 이런 것이 진짜 연구가 필요한 거구나. 듣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데 해본 사람만 아는 게 있어요. 실증 연구가 필요해요. 식물학적인 지식도 필요한 거군요. 굉장히 특히 이제 곤충학, 법곤충학은 곤충학. 특히 이런 그 매장 시신에서 법곤충학이 제일 많이 활용돼요. 자, 어떤 곤충의 알이 발견됐다. 이 알들은 자라오는 기간이 우리가 다 데이터가 있잖아요. 그렇네요. 그러면 역시 버려진 지가 얼마나 됐을 거야. 그때부터 추적을 해서 사건을 수사해 나가는 거죠. 프로파일링을 시작한 초창기인데 2001년도에 발생한 사건인데요. 저한테 이제 요청이 왔었어요. 분석을 좀 해달라고. 그래서 이 범인이 체포된 이후에 직접 가서 그 범죄자와 면담을 장시간 했던 사건입니다. 사건 내용을 이제 소개를 들어보면 이 아이의 부모는 24시간 운영하는 식당을 갖고 계셨어요.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하시면서 그 아이가 둘이 있었는데 이제 14살 된 큰아들과 11살 된 둘째 아들이 집에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날 아버지가 집에 돌아와서 보니까 아이들이 집에 있어야 되는데 소리가 없어요. 그래서 작은 방에 문을 열어봤더니 이 11살 된 둘째 아이가 그냥 누워있는 상태에서 뒷머리를 강력한 둔기로 공격을 받아가지고 피가 그대로 고여있는 상태로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는 이제 놀라서 이 아이를 들쳐업고 그냥 병원으로 갑니다. 하는데 이미 사망을 한 거죠. 근데 사망한 시간이 꽤 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된 건 뭐냐면 이 있어야 될 형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그 현장에 투입된 수사팀에서는 누군가 침입을 해가지고 둘째 아이를 살해하고 큰 아이를 유괴해 갔을 것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수사를 접근을 합니다. 그런데 수사에 착수한 수사팀에서는 얼마 후에 바로 사라진 이 형을 강력한 용의자로 지목을 하고 그 수사를 전개를 합니다. 일단 이제 드나든 사람들에 대한 흔적을 찾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할 것이 이제 경찰에서 CCTV 수사를 했는데요. 사망 추정 시간이 지나서 얼마 후에 이 큰아들이 가방을 메고 유유히 혼자 걸어 나가는 것이 CCTV에 찍힙니다.
그래서 이 아이의 그 일기장이나 이런 흔적들을 이제 네. 봅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그랬더니 이 아이가 좀비라는 이름으로 네. 미니홈피를 운영을 하고 있었어요. 거기에 보니까 군내 갔다 와서 살인을 마음껏 즐기는 것이 나의 꿈이다. 그래서 나는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손도끼를 구입을 해왔다. 손도끼를 구입해서 침대 밑에 놓아두었는데 너무 기분이 좋다. 이런 글들을 이제 발견을 합니다. 더군다나 이제 거기에서는 더 그 충격적인 것은 이제 가족하고 내가 더 이상 정이 들면 안 되겠다. 그게 그냥 아이들이 생각하는 중2병 차원을 정말, 넘어선 거 네, 아닙니까? 완전히 그 넘어선 정도면? 거죠. 이 정도는 사실 표고씨 잘 알겠지만 이 정도의 사회적 분노라는 거는 보통 30대를 전후해야 그동안 쌓인 분노가 표출되는 정도인데 14살 아이가 이런 걸 쏘나도 그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런 흔적만 가지고 어떤 일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판단하기는 굉장히 위험하죠. 그래서 조사를 해보다 보니까 결국 이제 학교 친구들한테도 이런 살인에 대한 이야기들을 그동안에도 쭉 해왔는데 친구들은 뭐 좀 이상한 아이야. 뭐 그냥 뭐 별종이야. 뭐 이 정도로 그냥. 그렇죠. 또 한 가지 충격적인 것은 장래희망에 살인업자라고 써놨었어요. 네. 그래서 이 선생님은 이것을 간과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부모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아이가 좀 치료를 그걸 개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치료 받아야죠. 근데 이 부모님은 우린 너무 화목하고 원하는 걸 다 해주고 이렇게 지냈는데 정신과 치료를 받으라고 하니 이거 참 난감했던 거죠. 부모 입장에서 이해가 안 되는. 원인을 찾지도 못하겠고 이런 이제 상황이 동일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흔적들을 찾고 시작을 하던 중에 배회하고 있는 아이를 이제 체포를 합니다. 그때 가방 속에 동생을 살해한 손도끼를 그대로 넣고 있었어요. 그 가방을 메고 있었던 거죠. 이렇게 해서 체포가 됩니다. 초등학생은 동생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형이 어젯밤 붙잡혔습니다. 광주시 계림동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살해 사건의 용의자로 사건 발생 14시간여 만에 검거됐습니다. 양군은 잠을 자고 있던 동생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아니, 왜 살해했을까요, 동생을? 왜 하필 타겟이 동생이 돼야 했을까요? 면담을 할 당시에 들은 이야기들을 좀 이제 전달을 해드리자면 이렇게 이제 살인을 너무 하고 싶다는 생각이 어느 날부터 이제 발전이 되어가기 시작을 하면서 이 아이가 당시 이제 체격이 굉장히 작았어요. 키도 작고 몸집도 작으니까 매일 팔 운동을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공격을 하다가 실패를 하면 너무 왜소하기 때문에 다시 공격을 받으면 실패하니까 열심히 운동을 하고 이 손도끼를 가지고 막 달려가면서 나뭇가지를 막 이렇게 쳐서 연습을 하는 거죠. 근데 이 기간이 1년 정도 되니까 이제 자신이 생긴 거예요. 아, 1년 동안 그걸 연습한 거예요? 연습해서 자신이 생겨가지고 이제는 실행을 해야 되겠다. 그런데 될지 안 될지 궁금한 거예요. 그 희생자가 바로 이 동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엎드려서 잠을 자고 있는 동생을 말씀드리기도 어렵지만 손도끼로 뒷머리를 내리쳐서 이제 살해를 하고 동생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그의 표현에 의하면 이제 내가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너무 기분이 좋아서 동생한테 잘 가라 라고 인사를 하죠. 왜 동생을 죽였어요? 제가요 감정으로 사람을 죽인다면요 친구들 좀 싫은 친구들 죽였을 텐데 걔가 사람이니까 인간이란 것이 얼마나 나약에 있을까 해갖고 한번 해봤죠. 그래서 이 아이는 나와서 그렇다면 어떤 일들을 했느냐를 이제 경찰에서 추적을 하면서 면담을 이어갔더니 누군가 이제 오토바이를 탑니다. 좀 태워달라고 해서. 네. 그래서 태워서 가던 사람이 이제 내려가지고 잠깐 소변을 보는 사이에 실행을 하려고 꺼냈는데 갑자기 사람이 나타나서 이제 중단을 하고요. 네. 또 내려서 이제 그 대상자를 찾기 위해서 돌아다니다가 밤늦게 이제 답변하게
소변을 보고 있는 술에 취해서 있는 사람을 보고 실행을 하기 위해서 들었는데 마침 유리 거울 같은 게 있어가지고 자기 모습이 비춰서 보이니까 놀라서 또 중단을 하죠. 저는 살인이고 죽음이고 그런 게 좋았거든요. 재밌다 그런 거. 기분이 좋다는 느낌이 들고 흥미가 있었어요. 저는 정말 지금까지 그 1000명이 넘는 범죄자를 만났지만 어떤 일을 하고 싶냐 나오면 라고 했더니 이런 말을 하는 아이는 처음 봤어요. 한 명씩 죽이는 것이 재미가 없을 것 같고 건물이 폭발하거나 이렇게 여러 사람이 죽는 모습을 너무 보고 싶어요. 이건 마치 이제 나의 장래 희망을 얘기하듯이. 이거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됐을 것 같지는 않고 뭔가 컨텐츠를 보거나 좀 그런 거에 영향받은 것 같다는 느낌이 그래서 강하게 들거든요. 영향을 많이 받았고요. 네. 특히 이제 그때 표 교수도 언론에 한번 인터뷰를 이 사건 가지고 했었어요. 그랬죠. 예. 그 당시에는 언론에서는 그 답을 찾으려고 게임에 몰입하게 됩니다. 게임이 이렇게 했다. 게임에서 하는 것들을 현실에서 그대로 적용하려고 했다라고 섣불리 진단을 하면서 맞아요. 게임 중독의 원인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상 전혀 학술적이거나 의학적인 근거는 없는 거예요. 네, 그렇죠. 어느 한 가지에서 답을 찾으려는 그 자체가 사실은 맞아요. 섣부르고 위험한 겁니다. 예. 네. 그런데 이제 그 와중에라도 이렇게 이 아이가 처한 환경적인 요인이 뭐가 있었느냐를 자꾸 들여다보고자 하는 노력을 하는 거고요. 그렇죠.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 부모가 뭐 잘했다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경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제 아이를 돌볼 시간이 없었던 거죠. 교대로 집에 와서 잠을 주무시고 또 일을 하러 가고 케어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졌고 결국은 그것이 이제 방임의 결과로 나타난 거죠. 그래서 저는 안타까웠던 것 중에 하나는 아버지나 어머니가 들어올 시간이 있대요. 저녁에 뭐 한 10시, 11시쯤 되면 두 분이 교대를 하면서 들어오시는데 막 온몸에 막 휴지를 감고 미이라처럼 앉아있기도 하고 그러면 이 아버지나 어머니가 와가지고 아이고 우리 아이가 의사 가달려고 그러나 이렇게 그냥 말 한마디를 하면 또 주무시고 일을 하러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관심이네요. 네. 결국은 이제 무관심이라는 결과로 나타난 거죠. 근데 사실은 이 아이의 이런 행동들 여러 에피소드가 있지만 대표적인 이런 행동들은 아이가 부모 옆에 가고 싶은 생존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좀 봐줘요. 그 엄마 아빠 눈에 띄고자 하는 건데. 네, 생존의 그렇죠. 어떤 시그널 관심을 받고자 하는 거죠. 근데 부모도 결국에 열심히 일해서 돈 많이 벌어서 자식을 잘 키우고 그럼요. 싶은 마음으로 그랬을 텐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고의적인 방임은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국가가 좀 더 그런 고립된 환경에 있는 아이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은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한 아이를 키울 때 뭐 모든 마을이 필요하다,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은 맨날 하지만 실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잖아요. 누군가 단 한 사람이라도 언제나 이 사람은 나를 생각하고 있어라는 누군가 한 사람과의 애착이 끝만 있어도 그런 범죄는 안 생긴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사례 같은 경우는 없어요. 부모님은 마음은 있으시지만 그런 애착을 형성할 수 있는 정신적인, 체력적인 여력이 전혀 없는 거예요. 학교도 오직 진학과 성공에만 초점을 맞추지 이 아이 한 명이 그러한 제대로 된 인격체로서 주변 사람과 소통하면서 사회화가 잘 되고 있느냐? 이거 우리 교육체계가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우리 한번 이 사건을 통해 생각해 봐야지 않을까 싶어요. 맞아요. 그러면은 형량은 어떻게 받았나요? 청량은 일단 소녀법이 적용이 돼가지고 이 사건은 재판은 비공개로 진행이 됐고요. 네. 4년 단기보호 처분을 받았습니다. 4년. 사실 수위가 높은 범죄였는데 처벌 논란이 꽤 있었을 것 같아요. 4년이잖아요. 보호처분. 성사 미성년자니까 촉법소년. 표철 교수님은 촉법소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촉법소년 문제 간단치가 않죠. 근데 강한 처벌만이 해결책은 아닌 것은 분명하지만 가학적이고 강력한 범죄에 대해서는 오히려 처벌이 피해자에게도 그것이 어떤 회복 효과를 주진 않겠지만 그나마 회복의 출발점은 될 수 있거든요. 나에게 이런 행동을 한 가해자가 정의 심판을 받았고 처벌받았어 라는 것은 심리적 치료를 할 수 있는 첫 출발점은 돼요. 그런 출발점은 되기 때문에 강력범죄를 저지른 경우라면 온당한 처벌을 무겁게 받아야 한다.
그렇지 않고 또 주변의 잘못, 성인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행해진 그러한 청소년 범죄라면 그들에게는 환경 개선이 더 중요하다. 그것이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소년범 같은 경우는 좀 다른 방식으로 우리가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소년법상 19세 미만을 소년이라고 하고 그 사이에도 여러 가지 나이로 분류가 되는데 10세가 되지 않은 아이들 같은 경우는 아무리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되지 않고요. 그리고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 이 사이에 있는 소년 범죄자들을 우리가 촉법소년이라고 많이 불러요. 촉법소년의 연령을 더 낮추는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아무것도 아직 실행된 건 없어요. 이 형사 미성년자는 사실 14세 미만 되게 오래됐고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그게 50년대, 1950년대. 93년에 형법 제정되고 한 번도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형사 미성년자의 나이는 이제 좀 고민해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소년법도 이제 폐지하라는 여론이 사실 꽤 있어요. 그렇죠. 예. 지금 그런 소년법이라는 것 자체가 소년, 그러니까 반사회성을 가진 소년의 환경을 조정하고 품행을 교정하는 게 목적이거든요. 결국에는 이 사회로 다시 돌아와서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소년들을 돕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 소년법의 문제는 소년범죄 그 가정법원에서 심사하고 심리하고 이러면 정말 완전한 비공개고 검사가 들어가는 재판이 아니에요. 피해자들이 상당히 그 과정에 접근할 수가 없어요. 촉법소년은 체포 구속되지 않고 조사를 거부하거나 귀가 의사를 나타내면 사건 조사도 할 수 없습니다. 소년부로 송치된 후에는 피해자 가족이 재판 날짜를 알 수도, 재판에 참석할 수도, 어떤 처분을 받았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사실은 지금의 그 처벌의 모습, 사법의 모습은 회복적 사법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진짜 원래대로 돌려놓는 데 이념이 있거든요. 근데 이 회복적 사법의 가장 전제가 되는 건 가해자의 책임과 사과거든요. 피해자에 대한 사과. 그런데 피해자가 원하는 그렇죠. 동의가 있어야 돼요. 전제가 있어요. 그리고 가해자도 충분히 반성하고 피해자에게 사죄할 명확한 의사가 있을 때, 이것을 확인했을 때, 그 다음에 준비 안 된 미숙한 가해자가 자기는 미안하다고 사죄한다고 하지만 그게 피해자에게 더 상처를 더 덧낼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도록 훈련된 그 중재자가 미리 얘기를 나누고 조정한 다음에 하는 거죠. 훈련된 중재자가 없어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게 핵심이죠. 그냥 돈으로 범죄 피해를 흥정하려고 한다는 생각 때문에 피해자들이 오히려 더 반감을 가진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런 절차가 지금 이 소년법은 소년을 보호한다는 목적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많이 좀 잘 지켜지지 않고 있고 이런 것들을 하나도 개선을 안 하면서 소년범법을 없애라, 소년범을 강력하게 처벌하라 하는 것은 사실은 근본적인 해결 방안은 전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 이런 아이들의 범죄는 성인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결국 재범이 높다라는 이런 의미가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강력한 처벌, 당연히 논의가 되어야 되겠고 당사자한테 교정의 기회를 줄 수 있는 것들도 좀 연구가 돼야 되고 반드시 병행할 것이 이제 심리치료도 좀 국가에서 적극적인 개입을 하는 것이 교정뿐만 아니라 본질적인 예방을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고민을 해봅니다. 아, 참 이 촉법소년 그리고 또 소년범죄 얘기는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무겁죠. 예. 그래서 제가 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이 사건을 굳이 오래됐지만 꺼낸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케이스들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좀 놓쳤는가를 한두 가지라도 좀 찾아보자라는 간절한 심정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때 내가 면담을 하면서 어른으로서 어떻게 무엇부터 접근해야 될지 너무 막막함을 느꼈기 때문에 벌써 2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는데 유사한 범죄들이 더 잔혹해졌다면 참 무엇을 했는가라는 좀 어떤 그 죄책감도 들고 아마 지금은 출소를 한 그런 문제들이 아마 안 일어나고 다행스럽게도 잘 지낸다고 믿고 싶어요. 프로파일링 할 때도 과학 분석 못지않게 심리 분석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프로파일링은 뭐 범죄 심리학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도 없이 심리학의 다양한 분야들을 응용하고 또 이렇게 이제 학자들이 연구화범들을 현장에서 활용하는 이런 분야들이죠. 그래서 이제 프로파일링에서 이런 심리학을 적용했던 대표적인 사건을 하나 간략히 소개를 좀 드려볼까 합니다. 이 사건은 2018년에 전남에 있는 한 시골 마을에서 발생을 했는데
당시 이제 고등학교를 다니던 1학년 여학생이 늦게까지 귀가하지 않으니까 이 어머니가 이제 친구들한테 수소문을 하죠. 그랬더니 친구들이 아버지하고 잘 아는 김 씨라는 사람하고 오늘 만나기로 했다. 그래서 우리 다른 친구들이 약속을 안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엄마는 김 씨 집을 찾아갑니다. 네. 찾아갔더니 김 씨가 이 엄마를 보는 순간 갑자기 뒷문으로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의심점이 굉장히 높아지죠.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이 사람을 만나러 갔다고 한 우리 딸이 지금 연락이 두절됐다. 그래서 이제 경찰이 와가지고 이 사람의 신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수색을 했는데 못 찾았어요. 그런데 다음 날 아침 6시경에 이 사람이 일하고 있는 그 공장 인근에서 목을 매서 사망한 채로 발견이 됩니다. 전남 강진에서 실종된 10대 여고생의 행적이 닷새째 묘연합니다. 앞서 A양은 집에서 나간 뒤 연락이 끊겼습니다. A양이 사라진 다음날 아침 아버지 친구인 51살 B씨는 집 근처 철도공사 현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사망 현장을 가서 봤더니 타살의 혐의는 전혀 없었고 모든 정황이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상황으로 밝혀집니다. 약간 용의자로 볼 수 있는 용의자죠. 사람이 사망을 한 거네요. 그렇죠. 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아이도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고, 그렇죠. 유력한, 그러니까 이 아이의 행적을 마지막으로 만난 김 씨도 사망을 해버렸기 때문에 무슨 범죄인지조차도 모르고 그렇죠. 범죄가 발생했는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이 이제 전개가 됩니다. 일단 아이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거기에서 이제 프로파일러들의 역할은 과연 그렇다면 지금 드러난 이 상황만 가지고 여러 가지 심리학적인, 사회학적인 분석들을 통해서 어디에 실종된 아이가 있을 가능성이 가장 높으냐를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걸 이제 심리학적 재구성이라고 하는데요. 6월 12일 날 아버지 친구 김 씨가 부모님 몰래 아르바이트를 제안을 합니다. 이 아이는 굉장히 성실하게 학교 공부를 열심히 하는 아이였었는데 그래도 뭐 가게에 좀 도움이 되고자 아르바이트를 수락을 하고 나간 것이 문자에서 발견이 됐어요. 김 씨는 A양에게 아르바이트를 소개해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는 알리지 말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양은 실종 전날 친구에게 문자를 남겼는데 이 같은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또 자신이 위험하면 신고해달라고도 당부했습니다. 그런데 이틀 후에 김 씨가 자신의 직업과는 관계없는 낫하고 전기 이발기가 있어요. 머리를 깎는 이거를 구입한 흔적이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약국에서 수면 유도제까지 구입한 그런 흔적이 나타나죠. 명백하게 지금 어떤 일이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실종 당일에 사실 직접 둘이 만나는 장면을 찍히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2시 15분경에 김 씨 차량이 마을에서 가까운 곳에 붙어 있는 한 야산, 이 야산으로 막 이동을 하는 흔적들을 이제 포착을 합니다. 김 씨 차량이? 예, 김 씨 차량이. 그런데 그 야산 밑에서 한 2시간 반 정도 차가 머물러 있는 그 정황을 발견을 해요. 그래서 굉장히 의심스러워지죠. 그로부터 한 2시간 정도가 지난 4시 24분에 이양의 휴대폰이 꺼져버립니다. 경찰은 이양의 휴대전화 신호가 끊긴 야산에서 아버지 친구로 언급된 51살 김모 씨의 차량이 머물렀던 사실을 CCTV를 통해 확인했습니다. 분명히 CCTV에 포착이 된 이런 상황인데 관건이 뭐냐면 이제 이 아이가 정말 그 시간에 얘를 같이 있었느냐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언제 어려운 상황이 지속이 되죠. 그런데 이 이후에 이제 김 씨 행적을 살펴보면 더 의심스러운 것이 5시 한 10분경에 집에 도착을 하는데 자신의 차를 일단 세차를 하기 시작합니다. 세차를 하기 시작을 하고 자기가 그날 입고 외출했던 옷을 마당에서 태우는 장면이 또 목격이 돼요. 그래서 뭔가 증거를 인멸하고 있구나라는 것이 이제 유력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이제 수색을 하던 중에 결국 8일 만에 그 동선상에 있는 산 정상에서 시신은 발견이 됩니다. 아르바이트 소개를 받는다며 집을 나선 뒤 연락이 끊긴 여고생 A양이 실종된 지 8일 만에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차량에서 발견된 이발 도구와 낫에서도 A양의 DNA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범인으로 이제 지목된 이 범죄자는 이미 자기가 극단적인 선택을 해버렸고 피해자도 사망한 것이 확인이 됐고 도대체 이 사건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하다가 프로파일러들이 활용한 것이 바로 심리부검입니다. 심리부검. 심리부검. 심리부검이라는 게 뭔가요? 뭐 일기에서부터 유서 그리고 고인이 되신 분의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 또 지인분들 다 찾아가서 수백 개의 문항을 여쭤보는 거죠. 아주 사소한 것부터 중요한 것이 다 보는데 실제 수사, 법정 이런 쪽에 계신 분들한테 특이한 또 시그널이 될 때도 있고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연구된 분야들 이제 심리부검을 이용해가지고 분석을 하기 위해서 이제 프로파일러들이 여러 명이 모입니다. 모여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지인들, 전 직장 동료 이 다양한 주변 사람들한테 이제 정보를 쫙 수집을 하죠. 수집을 해서 봤더니 너무나 놀랍게도 이 사람이 평상시 이 마을에서 보여주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악인의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굉장히 평상시에 살아오는 과정에서 성적인 것에 아주 집착을 하고 있었던 흔적들이 나타나고요. 특히 그런 흔적들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아주 강박적인 삶의 태도를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상당한 강박적인 어떤 불안과 또 그 불안에서 야기되는 아주 완벽주의적인 그러니까 하루의 시간을 정말 촘촘히 쪼개가지고 여기서 벗어나면 아주 불안을 느끼는 이런 것들을 보여주었다는 것이 이제 나타나니까 이 사람이 충동적으로 뭔가 범죄를 저지른 것은 아니고 오랫동안 치밀하게 계획을 준비해 왔을 것이다. 왜냐하면 물건들, 예를 들면 수면 유도제라든지 전기 이발기, 뭐 전혀 어울리지 않는 낫이라든지 막 이런 것을 구입한 걸 보면 이 사람이 분명히 여러 가지 이유로 이 도구들이 필요한 굉장히 성도착증적인 어떤 범죄를 준비해 왔을 것이다. 그렇다면 피해자인 이 모양은 결국 성범죄의 피해 대상이었을 것이다라는 것이 추론이 되는 결과를 얻게 되죠. 경찰은 김 씨 집에 있던 전기 이발기에서 이양의 유전자가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시신 발견 당시 머리카락이 없었던 것은 김 씨가 깎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김 씨는 왜 자살을 택한 것일까요? 앞에 그런 성격들이 좀 영향을 끼쳤을까요? 저는 영향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특히 자신의 기준에서 뭔가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그것에 대해서 매우 불편한 이런 감정들을 느끼기 때문에 아마도 자신이 준비한 이 계획에 뭔가 잘못되는 순간부터는 피해자에 대한 어떤 죄책감, 이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한 어떤 수치심 뭐 이런 것보다는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그냥 내가 떠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을 것이다. 이런 판단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뭐 그렇게 혐의를 받다가 자살하고 이런 것을 최종적 형태의 가해라고 표현하거든요. 정말 맞는 말일 수도 있어요. 어느 한편에서 죽음으로 내 죄를 갚았다는 게 아니라 다른 측면으로 보면은 영원히 진실을 밝힐 수 없이 남겨진 피해자에게 오롯이 모든 거를 다 네가 갚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영원히 은폐해버린 걸 수도 그렇죠. 있다는 뜻이죠. 그렇죠. 연쇄살인범 정남규가 옥중에서 자살을 했었습니다. 이때 피해자의 한 어머니가 기사 인터뷰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정말 파렴치한 인간이다. 우리 가족한테 미안하다는 소리 한마디도 안 하고 자기 혼자 저렇게 이기적인 죽음을 선택했기 때문에 전 정말 충분히 이해하는, 공감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또 범죄 현장에서 가만히 보면 참 아이러니하게 가해자들도 트라우마가 있는 경우들이 있고요. 그들의 범죄로 인해서 또 다른 트라우마가 생기기도 하고 어떤 굴레처럼 계속 반복되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트라우마와 관련된 범죄 얘기를 좀 하고자 하는데 사실 근데 트라우마 자체가 범죄의 원인이 된다고 보기는 되게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트라우마가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범죄 현장에 어떤 행동으로 나타났느냐를 알 수 있는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프로파일링을 한 초창기의 사건이었는데 2000년 10월 25일부터 그해 12월 19일까지 발생한 사건인데 사망한 사람이 3명이고요. 한 명이 미수 예개친 사건입니다.
이제 첫 번째 사건은 학교에 갔다 오던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을 이 김혜선이라는 자가 납치를 합니다. 그래서 강간 살해하고 나서 이 시신을 유기하고 갔는데요. 온 마을 사람이 찾다 보니까 이 아이가 어디에서 발견됐냐 하면 야산 중턱에 있는 굉장히 큰 묘가 있습니다. 거기 그 묘 위에 아이가 팔을 정말 십자가처럼 이렇게 벌리고 전시를 하듯이 이렇게 눕혀져 있었어요. 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죠. 왜냐하면 범죄자의 심리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시신을 어떻게든 은폐하고 그 발견이 지연되도록 만들고 가는 것이 기본적인 범죄자들의 범행 이후의 행동인데 팔도 이렇게 벌려놓고 전시를 해놓은 것처럼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굉장히 논란이 많았었죠. 이 행동에 대해서 열심히 수사만 전개되고 있던 와중에 두 번째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그 19살 된 여학생이 귀가하던 중에 이 김혜선을 또 마주칩니다. 그런데 그 피해 상황을 모면해서 이제 도주를 하죠. 그리고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그래서 이때 몽타주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첫 번째 사건에서는 족적 한 2개를 발견을 합니다. 그런데 이 족적과 몽타주를 가지고 계속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 와중에 안타깝게도 이제 세 번째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근데 이 세 번째 사건은 고등학교에 다니는 누나와 이 남동생이 농로를 걸어가고 있는데 김혜선이 이 피해자 아이들을 덮쳐서 밀어서 농로 밑으로 추락을 시킵니다. 남매를 공격한 이 김혜선은 이 남동생 목을 졸라서 살해를 하고 이 누나인 여학생을 야산 쪽으로 끌고 올라가서 끈으로 묶고 강간 살해하고 나서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훼손을 해서 가지고 그 현장을 떠납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족적이 발견이 됩니다. 근데 이 족적이 첫 번째 현장에서 나타난 족적과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연쇄 사건으로 판단을 하고 일단은 신발을 찾는 수사를 전개를 했는데 한 집을 방문을 했는데 마당에 진흙개비가 내린 이 마당에 이 족적과 같은 신발의 족적이 있는 집을 발견을 합니다. 그래서 투입이 된 수사관들이 현장에서 피해자의 신체 일부와 현장에 썼던 끈, 또 칼 이런 도구들을 발견을 하고 체포를 하게 된 이런 사건입니다. 전북 고창에서 발생한 엽기적인 연쇄 살인 사건은 어제 검거된 이웃마을 30대 남자가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강간 전과자로 일정한 직업이 없이 흉기와 노끈을 소지한 채 조용했던 농촌 마을에 씻을 수 없는 충격을 안겨줬습니다. 약간 범인은 사이코패스라고 봐야 될까요? 저는 지금 아마 검사를 했다면 상당히 높은 점수를 가진 사이코패스의 성향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제가 현장에 투입이 됐었던 사건이고 면담을 실제 들어갔을 때도 이 김혜선이 저한테 이제 굉장히 얼굴에 미소를 띠면서 자신 있고 즐거운 표정으로 했던 얘기는 뭐냐면 그 시기에 자기가 동물을 학대한 내용들을 설명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갈등이나 이제 어떤 그 스트레스 요인이 됐을 때 있는 동물들한테는 다 잔혹행위를 저질렀는데 사실 성장을 해가지고 사람한테도 같은 방식으로 공격 행위를 하면서 자존감이 회복되는 그런 느낌들인 거죠. 전형적인 사이코패스의 모습을 진짜 드러내는 이런 자였죠. 아, 그러면은 무덤에 눕혀가지고 이렇게 전시하듯이 했던 그 이유가 뭘까요? 네, 그것이 이제 가장 의문스러웠죠. 출장을 가서 이제 면담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왜 그랬느냐라는 질문에 화가 나서 그랬다는 거예요. 화가 나서. 그런데 화가 났다는 표현조차도 지금 이 행동을 도무지 해석할 수 있는 연결고리를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면담을 이어가면서
끝없이 뭔가 이 사람의 어떤 삶의 궤적을 들여다보면 아마도 이 행동의 어떤 원인을 찾을 수 있지 않겠는가. 이제 끝없이 여러 질문들을 했어요. 저도 질문을 계속 이어가던 중에 자 이제 어린 시절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어린 시절부터 이유 없이 이제 자기는 가정폭력을 심하게 받았다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밥상을 뒤집어 엎고 두들기고 맞고 이런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런 학대를 받고 나서 늘 옷을 벗긴 채로 쫓겨났던 거예요. 그래서 그 바깥에서 이렇게 오들오들 떨고 있는 장면들이 늘 그 마을에 있던 친구들한테 노출이 된 거죠. 근데 이 시골 마을이라고 하는 것이 중학교도 같이 가고 고등학교도 같이 가고 이렇게 평생을 이렇게 벗는 것에 대한 노출이 굉장히 이 사람은 처벌이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도 나는 반팔 반바지 안 입어요. 긴팔 입고. 네. 그 말을 듣는 순간 아 이것은 지금 이 굉장한 연결고리가 있는 것이구나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첫 번째 피해 아동이 납치를 해서 성폭행을 하려고 데리고 갔는데 성폭행을 하는 과정에 이 아이가 사망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네. 의식을 잃고 자기는 자기의 목적을 이루지는 못했는데 아이가 사망했다는 것이 화가 났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극도로 혐오스러워하는 이런 노출을 통해서 피해자를 거기다 전시해놓고 마치 형벌을 준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트라우마를 결국은 범죄 행동에서 그렇게 표출되는 특이한 유형의 범죄죠. 트라우마에 대해서 좀 과학적인 연구도 많이 되고 있다고요. 제가 듣기로는 원래 트라우마라 그러면은 이게 굉장히 이제 심리적인 이제 문제라고 보통 다들 알고 계신데 이 트라우마에 어떤 생물학적 근거가 있다, 생리학적 근거가 있다는 연구들이 이제 속속 밝혀지고 있대요. 그래서 그 사람의 뇌에서 크게 이제 편도체와 해마라는 부분이 이제 기억과 관련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뱀을 봤을 때 깜짝, 화들짝 놀라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역할을 편도체에서 하게 되는 거고 우리가 일단 뱀을 봤지만 뱀이지만 저건 작은 뱀이니까 괜찮아라고 차분하게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게 이제 해마가 하는 역할이죠. 보통 우리가 이제 경험을 해서 기억으로 바꿀 때 이 두 가지가 다 이제 협업을 잘 해야 돼요. 자 그런데 이제 그 트라우마가 남는 상황일 때에 이제 연구를 해보면은 이 해마가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편도체가 아주 과잉으로 이제 이것이 흥분돼 있는 이런 것들이 많이 발견됐대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어떤 기억들은 이것이 제대로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그것에 대한 가치가 평가돼서 남는 것이 아니라 그냥 공포나 불안 이런 것들하고만 결합된 상태로 남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사실이 이제 알려지게 되니까 그 트라우마에 어떤 생물학적 이유가 있다는 뜻은 거꾸로 이걸 생물학적으로 생리학적으로 해결할 방법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이 뇌에 이 아까 얘기한 편도체나 이 해마에 어떤 물리적인 자극을 주어서 트라우마를 약간 완화시키는 그런 실험들도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트라우마를 저희가 뭐 약으로 극복할 수 있거나 그런 단서를 줄 수도 있는 거죠. 범죄 피해자들의 트라우마에 대해서도 좀 중요하게 다뤄봐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결국은 가해자들에 대해서 뭐 서사를 만들기 위해서 트라우마를 연구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들의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연구를 했다면 사실 피해자, 그다음에 그 남은 가족들까지도 이 트라우마가 심합니다. 아까 그 김혜선 사건에서 중간에 몽타주를 만들었던 그 도주한 그 피해 여성은 그 사건이 2000년도 사건이잖아요. 지금도 바깥에를 거의 못 나오신다고 합니다. 그 두려움이 아직도 커서. 그다음에 이제 어떤 그 성폭행 피해자는 그 범인한테 났던 뭐 비누 냄새나 향수 냄새 이런 것들이 이제 인상 깊게 남아 있다가 유사한 냄새를 맡게 되면 온몸이 얼어붙어서 이제 움직이지 못하는, 또 방화 같은 것으로 인해서 이제 그 자식을 잃은 부모가 있었는데 그분들은 끝없이 휴대폰이나 인터넷 그 컴퓨터에 불이 나서 사망하는 사람이 어떤 고통을 느끼는지를 끝없이 검색을 하세요.
그러니까 내 힘든데도. 자식이 얼마나 힘들게 죽었는지를 자꾸 자기가 경험하려고 하는 고통, 죄책감, 자식을 지켜주지 못했다고 하는 자기 어떤 죄책감 이런 것들이 막 연결이 되어가지고 결국은 같은 방식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긴 합니다. 해마다 발생하는 수만 건의 범죄 뒤에는 상처를 입고 힘들어하는 피해자들이 존재합니다. 연쇄살인범 유영철에게 희생된 피해자의 친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안양 초등생 유괴 살해 사건의 피해자 이양의 아버지 이천 씨가 7년간 술로 괴로움을 달래다 딸의 곁으로 갔습니다. 다 귀하는 거다 정말 어떻게 살아요? 자식을 본 죄인인데 무엇을 말을 어떻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지금 그 얼굴을 보려는지 지금 우리 딸이 땅속에 묻고 살면 사실 범죄 피해라고 하는 것이 국가에서도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안전을 책임져야 되는 국가가 사실 소홀히 한 책임들도 있죠. 물론 가해자의 비난이 당연히 크겠지만 범죄 피해자에 대해서 국가가 구조해야 될 의무는 헌법상 의무예요. 헌법 30조에 보면 범죄 피해자에 대해서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받을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헌법상의 의무에 따라서 만들어진 법률이 범죄 피해자 보호법이라고 있어요. 지원책이 있지만 사실 제가 볼 땐 매우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실제로 이게 참 범죄 피해자들이 막 적극적으로 알아보고 신청하고 이래야 되는 사전 절차가 좀 있어요. 그래서 놓치고 지나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범죄 피해자 구조금이 나온다 그래도 죄책감을 가지고 그 구조금을 제대로 사용 못하는 분들도 계시고 살인이나 강도 등 강력 사건의 피해자나 가족은 치료비와 장례비 등 각종 지원금을 받을 수 있지만 제도가 잘 알려지지 않고 지원금 지급 과정도 복잡하다 보니 한 해 1,000억 원 안팎의 예산 중 집행률이 10% 선에 불과합니다. 또 어떤 심리치료나 이런 것도 지원 많이 해주거든요, 실제로. 근데도 오히려 치료를 받으러 가는 그 행위가 그 범죄 피해를 더 상기시켜서 못 가겠다고 하시는 분도 생각보다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어떻게 피해 회복할 수 있는 제도적인 시스템으로 이렇게 포섭할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한 연구를 사실 더 많이 해야 돼요. 범인의 형량에만 계속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은데 피해자들이 지금 어떻게 살고 계시고 저는 피해자들을 위한 기금이 마련됐다는 얘기를 좀 처음 들었거든요. 이거 다 이용하셔야 되죠. 예. 이제는 또 다른 어떤 그 피해로 인한 다른 범죄가 재생산되거나 아니면 본인들의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이제 예방을 할 수 있는 노력들이 분명히 이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의 삶이 처음부터 피해자의 삶은 아니었잖아요. 어느 순간에 보면 이 슬픔을 딛고 일어나서 치유가 되는 거예요. 사건처럼 시민의 도움으로 범인을 잡는 경우가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범죄 수사를 통해서 범인을 체포하는 이 과정은 거의 대부분 우리 그 시민들의 제보나 도움이 없이는 어렵습니다. 그중에 이제 대표적인 것이 공개 수배입니다. 공개 수배. 네. 간혹 몽타주만 있는 경우에도 그냥 수배를 하거든요. 그만큼 사안이 중요하고 다른 범죄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국민한테 빨리 알려서 수사를 전개하게 되는 이 과정이 공개 수배죠. 무기징역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던 29살 신창원 씨가 없어진 사실이 순찰 도중 발견됐습니다. 삼엄한 경계망을 뚫고 다녔던 그를 검거한 것은 한 통의 신고 전화였습니다. 무슨 일 때문에 그러신데요? 신창원 지나가고 좀 불난 사람이 왔다고요.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인 이은혜와 조연수가 오늘 낮에 검거됐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이은혜와 조연수는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한 오피스텔에서 붙잡혔는데요. 지난달 30일부터 공개 수배로 전환된 지 17일 만입니다. 이렇게 이제 범죄 수사에 그 여러 공개 수배로 활용을 하는데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2015년에 발생한 소위 트렁크 살인 사건으로 보도가 된 김일곤이라는 자에 의한 살인 사건입니다. 2015년에 충남 아산에 있는 한 대형 그 마트 주차장에서 여성이 차에 물건이 실는 동안 누군가 위협을 하면서 침입을 해서 이 범인이 전국을 피해자를 데리고 돌아다니다가 피해자가 이제 탈출을 하려고 하니까 거기에서 피해자를 살해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트렁크에 피해자의 시신을 싣고 심지어 피해자를 싣고 서울 시내를 통과를 하다가 다른 차와 접촉사고가 납니다. 지금 시신이 실려 있는 차를 세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인근 골목길로 접어든 이 김일곤은 한 빌라 주차장에 주차를 해놓고 그 차에 불을 지르고 간 그런 사건인데 그래서 이제 화재를 진압하고 나서 차를 열어보니까 참 말씀드리기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심하게 훼손된 여성의 시신이 발견돼서 경찰이 이제 출동을 하죠. 서울의 한 빌라에 주차된 차량에서 30대로 추정되는 여성의 시신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40대로 보이는 남성이 불안한 듯 멈칫하며 주차장을 나섭니다. 남성이 주차장을 떠난 뒤 차량 트렁크에서 갑자기 불이 났고 소방당국이 불을 끄는 도중 차량 트렁크에서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그 시신이 놓여있는 어떤 그 밑에 피해 여성의 가방이 타지 않고 남아 있었어요. 꺼내서 이제 내용물을 보니까 이 사망한 여성의 지인이 보낸 사적인 편지가 한 통 있었어요. 김일곤을 확보를 해요. 원래 납치하고 살해할 목적이었을까요? 왜 죽이까지 했을까요? 살해한 이유는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김일곤은 이제 이 사건, 지금 이 살인 사건이 나기 4개월 전에 자신이 타고 가던 오토바이와 어떤 차와 접촉사고가 납니다. 이제 시시비비가 된 거예요. 이 과정에서 몸싸움이 좀 벌어졌다고 합니다. 앙심을 품은 거예요. 그래서 복수를 하겠다. 그 당사자, 복수를 해야 되는 당사자가 노래방을 하는 업주였었는데 찾아갈 때 칼을 소지하고 가요. 근데 막상 갔더니 상대방이 칼을 꺼냈는데도 칼을 들고 덤벼봐 이런 식의 이제 반응을 하니까 자기가 무서워서 도망을 가버렸어요. 자기 자존심에 심각한 지금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걸 방법을 바꿔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것이 황당하게도 여성을 납치해서 노래방 도우미로 속여서 취업하게 만들고 환심을 사서 유인하겠다. 사실 이 범죄의 특이성은 당사자하고는 아무 감정이 없어요. 자기가 목표로 한 그 사람의 도구로 지금 누군가의 피해자가 양산이 되고 참혹한 죽음을 맞은 정말 이상한 형태의 범죄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존에 벌어졌던 김일곤의 행동 특성들을 파악을 해서 전과가 22범이었습니다. 그 시신을 이렇게 훼손하고 부르지르고 간 행위만 보더라도 럭비공 같은 그러니까 어디로 튈지 모르는 정말 너무나 충동적인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한 3일 동안 수사를 하는 동안에 숨어 있었단 말이에요, 자기가. 그러면 이 사람의 성향으로 봐서는 그렇게 혼자 숨어 있는 것이 일주일 열흘이 굉장히 참기 힘들 것이다. 뭐 편의점 누구와 다툼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때 누구라도 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되겠다는 것이 좀 절박했거든요. 결국은 이제 이 사건은 공개 수배를 하고 나서 이제 체포가 되었는데요. 최근 서울 성동구에서 일어난 일명 트렁크 살인 사건에 대해 경찰이 용의자 공개 수배에 들어갔습니다. 용의자 김일곤은 지난 11일 여성 주모 씨를 살해하고 차량 트렁크에 실어 불까지 질러 시신을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3일 후에 결국은 나타납니다. 김일곤이 도저히 참지 못하고요. 한 동물병원으로 찾아갑니다. 동물 마취제를 달라고 해요. 이제 자기 복수의 대상에 이제 마취하고 뭐 범행을 저지르겠다 이런 계획이겠죠. 여기까지도 어설퍼요. 네. 그 구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이 눈치가 이상하니까 이 간호사가 얼른 112 신고를 합니다. 그 신고 소리를 듣고 이제 김일곤은 도망을 가죠. 그런데 도망을 가서 길을 가던 중에 출동을 하던 경찰이 발견을 합니다. 김일곤의 모습하고 유사하다고 생각을 해서 대로를 그냥 달려가서 김일곤 체포를 합니다. 경찰 검문을 받던 남성이 갑자기 도망치려 합니다.
급기야 경찰관을 향해 흉기를 꺼내들고 휘두릅니다. 제압당할 듯 당할 듯 계속 저항하던 이 남성은 지나가던 시민이 가세에 흉기를 뺏은 뒤에야 붙잡혔습니다. 바로 트렁크 여성 시신 사건의 피의자 김일곤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서울경찰청 프로파일러를 일단 들여보냈어요. 면담 조사실로 들여보냈는데 아주 거만하게 앉아가지고 나이가 차이가 좀 나니까 이 프로파일러들이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 이해가 되나? 그래서 제가 밖에서 이렇게 모니터링을 하다가 제가 들어갔죠. 들어가서 마주 앉아가지고 정말 아주 그냥 정색을 하고 쳐다보고 말을 하지 않았어요. 약간의 말하지 않는 기싸움? 뭐 이런 거죠. 자, 그때부터 갑자기 눈을 아래로 내립니다. 그래서 자, 이제 눈을 위로 올리고 나는 봐야지. 이제 이런 태도로 이 면담을 시작을 했었죠. 제가 정말 놀란 것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의 행동과 태도를 아주 왜곡되게 받아들이고요. 끝없이 자신을 무시한다라고 하는 이런 편집증적인 성향. 살인을 저질러야 될 대상자들을 조목조목 기록을 해놨습니다. 근데 그 기록의 내용이 뭐냐 하면 내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불친절을 해줬던 간호사, 내가 판결을 받을 때 나한테 불리하게 판결한 판사 이름과 집 주소가 다 적혀 있었어요. 집 주소? 그래서 형사. 그래서 제가 그걸 물어봤죠. 그랬더니 단 한마디로 돈 주면 다 돼. 아마도 기억이 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송치되는 과정에서 나는 지금도 억울하다라고 고함을 치고요. 김일곤은 조금도 당황한 기색이 없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냐는 질문에는 오히려 버럭 화를 냈고 난 잘못한 게 없습니다. 어떻게 잘못한 게 없어요, 나. 범행 동기를 묻자 또다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난 잘못한 게 없고 나는 그 앞으로 살아야 된다고. 김 씨는 무기징역이 선고되자 이 판단이 옳으냐며 항의했다가 법정에서 끌려나갔습니다. 그래서 김일곤은 결국 이제 무기가 최종 선고가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왜냐면 사실 이 시민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우리가 지나다니는 길에서 같이 걸어다닐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좀 끔찍함도 있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추적을 해서 검거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사례가 하나 있는데 고향에서 발생한 여관 종업원 살인 사건. 1995년 10월에 고향에 있는 한 여관에서 여관의 종업원이 칼에 목을 찔린 채 사망한 채로 발견이 됩니다. 근데 거기 현장에서 경찰이 압수한 물건을 보면 피 묻은 옷이 하나 발견되는데요. 이 안에서 도장이 하나 발견이 됩니다. 그 도장의 이제 주인을 찾아봤더니 그 여관에서 장기 투숙을 하던 사람으로 밝혀집니다. 그래서 가해자의 신원이 어쨌든 밝혀진 것이죠. 또 다른 곳에 또 투숙을 하면서 유사한 범죄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으니까 경찰이 수배 전단지를 만들어가지고 10,000여 장 이상 전파를 합니다. 지난 1995년 10월 경기도 고양시의 한 여관에서 끔찍한 살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경찰은 55살 김모 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방송을 통해 2차례나 공개 수배를 했지만 김 씨의 행적은 묘연했습니다. 1995년 10월에 사건이 발생하고 그해 연말에 주소 불분명으로 결국은 주민등록이 말소가 됩니다. 그게 더 찾기가 이제 어려워진 거죠. 그런데 정말 그 담당 수사관이 이 말소된 주민등록이 살아났는지 무려 12년 동안 2007년 11월에 충남 천안에 있는 한 동네에서 주민등록이 회복된 것을 찾아요. 그래서 잠복을 하는데 며칠째 잠복을 해도 결국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담당 형사가 아이디어를 하나 냅니다. 어떻게 회복이 되었느냐라고 했더니 그 동사무소에서 기초수급생활자로 해서 음식이라든지 이런 보조를 받아가기 위해서 회복시켜줬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유인하는 이런 전략을 짭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서 직접 연락을 하게 해서 김장김치를 나누어 줄 테니 와서 가져가세요 라고 해서 이 살인범이 김치를 받으러 현장에 도착했을 때 추적해온 이 경찰은 범인을 체포를 하게 되죠. 경기도 고양경찰서는 지난 1995년에 내연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66살 김모 씨를 12년 만에 붙잡았습니다.
경찰은 사건 발생 이후부터 매달 한 번씩 김 씨의 주민등록번호를 추적했고 올해 9월 김 씨가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은 사실을 포착하고 주소지를 확인한 결과 김 씨를 붙잡을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아니 형사님 대단하시네요. 증명. 유독 이 사건에 굉장히 올인하신 이게 거예요. 살인 사건이고 굉장히 참혹하게 또 피해자가 돌아가셔서 어떻게든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확인을 하고 짜투리 시간에. 예, 그 끈을 결국 놓지 않는 거죠. 윤 형사는 다른 부서로 발령이 난 뒤에도 400여 쪽에 달하는 수사 기록을 모두 복사해 다니며 김 씨를 추적해왔습니다. 큰 사건들 많이 대부분이 다 해결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만큼 제가 그 끈을 놓지 못하겠더라고요. 이 끈을. 그래서 언젠가는 제가 잡힐 때는 신념이 항상 있었던 거죠. 맞소를 회복한 것도 동네 분들이 동사무소하고 이제 서로 제안들을 해주어서 그게 그 회복이 됐다 그러거든요. 그럼 그때 자기 신분을 밝힌 거잖아요. 그래도 안 밝히면 그게 회복될 수가 없으니까 그럼 밝히게 된 거죠. 아, 이 범죄자 찾는데 공개 수배의 역할이 꽤 크네요.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공개 수배 전단을 만들어서 1년에 2번 공고를 하는데 여기에 올라가면 평균 한 50%는 검거가 됩니다. 뒤집어 보면 절반은 못 잡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네요. 그렇게 공개가 되었음에도. 아, 이게 지금 공개 수배 전단지 자세히 좀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이 공개 수배 전단지는 결국은 이렇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 사건을 끝까지 수사하고 추적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보여주는 의미를 갖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범죄자들은 새로운 범죄를 또 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멈추지 못하거든요. 그렇다면 다시 한번 수배 전단을 확인을 해보고 비슷하게 생겼다고 한다면 신고를 해주시는 것이 해결의 첫 걸음입니다. 목소리가 결정적 단서가 된 사건이 있었나요? 네, 있습니다. 이거는 2011년 서울 강서에서 발생한 사건인데요. 무속인 보험 사기 사건으로 아마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2011년 12월 31일에 119로 누군가 전화를 합니다. 네, 누구세요? 이분이 좋아지잖아요. 의식 상태 안 좋아요? 없어요. 이런 신고를 받고 이제 구급대가 이제 현장으로 갔죠. 갔는데 이미 도착을 해보니까 사망을 했습니다. 그렇게 갑자기 급사한 것으로 사망 처리가 되고 사건은 끝났는데 그로부터 4개월 뒤에 보험사에서 경찰청 장기미제 수사팀에 의뢰를 하는데요. 한 분이 돌아가셨는데 사망하기 한 2달 전에 정말 거액의 보험에 가입을 했다. 무려 33억 원을 지급을 했다는 거예요. 수사가 개시가 됐는데 점차 이제 의심스러운 정황들을 찾아냅니다. 이 사람의 생활에 비해서 엄청난 보험금을 계속 지급을 했다는 이제 정황이 나왔죠. 그리고 장례를 치르지는 않았어요. 갑자기 다음날 화장을 그냥 해버렸습니다. 그럼 더 이상한. 더 결정적인 것은 이 보험금 수령액이 부모님으로 되어 있었는데 딸이 사망한 것을 모르고 있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돈은 이 언니만 알고 있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유력한 용의자가 됐죠. 그래서 이제 잠복도 하고 또 미행도 하고 이제 추적 수사를 막 합니다. 하는데 이 수사팀이 정말 대단한 게 뭘 포착하냐면 휴대폰을 손에 들고 있는데 공중전화를 거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수상하다. 그래서 통화한 사람 상대자가 있잖아요. 이 상대자를 누군가를 찾아봤더니 광주광역시에 사는 A라는 그냥 남성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 A씨라는 사람의 명의로 가입된 전화를 확인을 해보니까 수신된 전화는 굉장히 많은데 발신 전화는 유일하게 도시가스공사에 전화를 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도시가스에 전화를 해가지고 그 음성 녹음을 이제 받아요. 받아서 보니까 분명히 그 휴대폰의 주인공은 남성인데 여성이 통화를 한 목소리입니다. 이 전화. 그래서 이 A씨를 찾아갑니다. 일단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라고 했더니 A씨는 사실은 나한테 자주 찾아오는 손님인데 신용불량자가 되어가지고
휴대폰 개설이 어려우니 내 명의로 해서 그냥 빌려줬다라고 합니다. 네. 이 여성이 과연 누굴까라고 수사를 전개하다가 혹시라도 일치하는 부분이 있을까 싶어서 처음에 보험사에 가입을 할 때 녹음된 음성과 대조를 해봤더니 이 여성의 목소리가 같았던 겁니다. 아, 살아있었던 거네요? 살아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의 내막은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해서 자기 명의로 보험을 수억 원을 들어놓고 네. 아무도 찾지 않을 노숙을 하는 체격과 나이와 이런 것이 비슷한 여성을 네. 우리 집에서 허드렛 일을 좀 해달라라고 유인을 해서 살해합니다. 네. 그리고 자기가 사망한 것처럼 자기의 신분증을 넣고 이 언니가 가족으로 가서 사망 선고를 받고 화장을 해버린 거죠. 경찰이 이 아파트에서 붙잡은 여성은 지난해 12월 사망한 것으로 신고된 무속인 44살 안모 씨. 안 씨는 부동산에 투자했다가 큰 손해를 입자 보험 사기를 모의했습니다. 무슨 영화 같은 있네요. 결국 형량은 어떻게 됐나요? 보험 사기나 이런 것들로 7년을 선고받습니다. 여성을 유인한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하는 것까지는 정황상으로 인정을 하는데 살인이 인정이 안 됐죠 아마?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지금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끝까지 본인은 법정에서 부인을 하고요. 이 시신이 없고 살해의 방법이 없기 때문에 재판장에서 이것을 인정 못한다는 거예요. 초기에 이제 많은 정보들을 이제 놓쳤던 사건이죠. 물론 결론만 말씀드리면 뭐 법정에서 지문만큼 또는 DNA만큼 증거 능력이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아직까지는 한계가 있지만 진범을 체포할 수 있는 단서가 되는 거죠. 어떤 사회적인 분노를 좌절로 이어지기 전에 단계가 뭐냐면 무력감이에요. 내가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없다라고 하는 무력감에 너무 심하게 빠져가지고 결국은 분노로 치환되는 이런 과정을 겪고 있거든요. 전형적인 묻지마 범죄 유형이거든요. 그렇죠. 이런 묻지마 범죄 사건은 이게 접할 때마다 좀 안타까운 생각이 많이 들어요. 강도와 성폭행과 살인이 네. 한꺼번에 일어난 용인 택시 연쇄 강도 살인 사건으로 보도가 된 사건입니다. 2002년 4월에 김경훈이라고 하는 소위 이제 주범인데요. 네. 28살이었었고 같이 범행을 저지른 공범은 허재필이라는 자였었는데 24살이었습니다. 이 김경훈과 허재필이라는 이 두 범죄자들은 용인에 있는 한 골프장 식당에서 일을 하면서 둘이 이제 알게 됐어요. 근데 이제 김경훈이라는 자는 나름대로 어떤 뭐 이 교육자 집안이라고는 합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어렵게 살지는 않았는데 특수 강도 범죄로 체포가 되어가지고 구속이 됩니다. 4년 실형을 받고 나오거든요. 아마 굉장히 중범죄였던 것 같아요. 어찌됐건 그 범죄를 저지르고 난 이후에 총 전과 7범의 범죄를 저지르면서 계속 범죄를 이어왔습니다. 이제 그 당시의 수사 기록들을 검토를 해보면 대부분 성범죄와 관련된 범죄가 계속 이어져 왔다. 그래서 돈과 여성에 어떤 집착하는 네. 이런 유형이었다라고는 알려지고는 있습니다. 근데 허재필은 의외로 뭐 그런 어떤 그 전과가 없어요. 빚이 좀 있었다 그래요. 근데 당시에 월급이 이제 워낙 얼마 되지 않으니까 김경훈이가 이제 제안을 합니다. 택시로 위장 강도를 해서 너희 빚을 내가 갚아주고 같이 우리가 뭐 유흥비에 쓰자. 그래서 2002년 4월 18일에 이제 범행을 시작하는데요. 둘이서 차를 타고 가가지고 허재필은 트렁크에 숨어 있고 김경훈이가 자신이 알고 있는 여성에게 그날 잠깐 만나자라고 이제 제안을 해서 영동 고속도로 상에 있는 한 휴게소로 이제 유인을 해서 태워서 갑니다. 그리고 그 휴게소에 도착을 한 다음에 트렁크에 숨어있던 허재필이가 나와서 김경훈과 합세를 해서 이 여성한테 금품을 강취를 합니다. 그래서 카드를 강취한 이후에 이 여성을 살해합니다. 그리고 이제 인근에 안매장을 한 뒤에 12회에 걸쳐서 286만 원을
인출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살인을 한 이후에 자신감을 가지죠. 이 범죄자 둘은 이제 우리가 뭔가 해낼 수 있다. 두 번째 사건은 며칠 지난 다음에 두 사람은 주차된 택시에 택시 번호판을 일단 훔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캡을, 택시 캡 있잖아요. 네. 그것까지 훔쳐와가지고 자기 차에 장착을 해요. 그러니까 번호판하고 캡을 캡만 훔쳐서 자기 차에, 그러니까 자기 일반 승용차에 택시로 위장을 한 거죠. 그렇게 이제 택시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용인 일대를 돌아다니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오후 11시경에 수원의 한 도로에서 택시를 기다리던 여성을 이제 차에 자연스럽게 태워가지고요. 현금 2만 원을 강취를 하고요. 신용카드를 빼앗습니다. 그리고 노끈으로 목을 졸라서 살해하고 트렁크에 유기를 하죠. 불과 다음 날 이제 막 하루하루 계속 범죄가 이어집니다. 그래서 밤만 되면 택시를 기다리는 여성을 태워가지고 같은 방식으로 범행을 하고 살해를 합니다. 결국은 이거 카드로는 어차피 많은 돈을 뽑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몇백만 원 때문에 계속 그렇죠. 사람을 죽이고 있다는 건데 때로는 몇십만 원, 뭐 몇백만 원 그게 정말 정도.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범행이 탄로날 것 같아서 살인을 저질렀다라고 하는 것이 이 범죄자들의 특징으로 지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야 이 범죄자들이 자신들의 범행에 대한 이제 수사망이 좁혀지기 시작을 하니까 갑자기 이제 그 다음날 패턴을 바꿉니다. 이 번호판과 캡을 떼어내고 3명의 여성이 같이 서 있는 곳에 가서 같이 놀러 가자, 드라이브를 하자 이렇게 이제 유인을 합니다. 유인을 해서 자기 차에 태운 다음에 2명을 성폭행을 하고 또다시 같은 방법으로 노끈으로 피해자들을 살해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체포된 과정을 보면요, 계속 범죄가 이제 성공을 하니까 용인의 한 회사 주차장에서 이제 번호판을 훔치려고 하다가 경비원한테 발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경찰에 신고가 되어가지고 절도 범죄로 경찰이 출동을 해서 두 사람 체포를 하는 과정에서 김경훈이 경찰에 도착하기 전에 이제 도망을 가게 됩니다. 도주 하루 만에 경찰은 이제 김경훈의 은신처를 찾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을 급습을 했는데 급습하는 순간에 이미 김경훈은 자신의 목을 찌르고 피를 흘리고 있던 상태로 발견이 됐죠. 그래서 이제 경찰이 병원으로 후송을 했지만 결국 사망을 하게 되죠. 경찰은 이내 동생을 앞세워 용의자 김 씨가 은신 중인 포항의 한 가정집을 덮칩니다. 방 안에 숨어있던 용의자 김 씨는 경찰이 들이닥치자마자 바로 자결을 시도합니다. 용의자 김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오늘 오후 6시쯤 끝내 숨졌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체포될 당시에 경찰이 정말 놀랬다 그래요. 저는 이제 투입되지는 않았었는데 차에 그냥 시신들이 이렇게 포개돼 있었죠. 뒷좌석하고 뒷좌석과 트렁크에 그냥 뭐 이렇게 그냥 마치 짐짝처럼. 어떻게 싣고 다니지? 그러니까. 그래서 시신을 싣고 다닌 차량으로 굉장히 유명했던 이런 사건입니다. 결국 이 두 사람은 단 11일 동안 여성 6명을 살해하고 그들이 뺏은 돈은 단 520여만 원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연쇄 살인범 허재필은 경찰에서 쓴 자술서에 잡히지 않았다면 계속 사람을 죽였을 것이라고 썼습니다. 허재필은 이 자술서를 쓰면서 끝내 회한의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빌었지만 용서받기엔 그의 범죄가 너무 중하고 큽니다. 허재필은 체포가 되어가지고 사형 선고를 받고 현재도 수감 중에 있습니다. 근데 사형수로 지금 현재까지 수감을 하고 있는 거죠. 살인 전과가 없었던 두 범인이 어떻게 첫 범행부터 이렇게 다양한 살인의 강도에 의아하거든요. 그렇죠. 저도 이 질문 되게 많이 받거든요. 그런 일들은 사실 많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들이 갖고 있는 소위 목표는 자신이 원하는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를 이것을 좀 도구처럼 쓴다는 건데 사이코패스들하고 좀 다른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걸 주목해야 되냐면 택시 연쇄 강도 살인 사건의 본질은 금품 감취의 목적인 강도 범죄를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증거가 인멸되어야 되고 증거 인멸의 방식은 성폭행을 하는 것이고 신고하면 결국 너만 손해다. 가족들이나 남편 또 다른 사람들이 알게 되면 이런 이제 신고되지 않는 범죄들이 훨씬 많고요.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기도 어려운 한계들이 있습니다. 또 신고율이 거의 10% 넘어가는 통계가 잘 없어요, 실제로. 전체 사건 중에 10%를 잡아도 아주 많이 잡는 통계이고. 그다음에 여러 연쇄 사건으로 성폭행이 이어진다면 노출의 위험이 높기 때문에 결국 피해자를 살해하는 것이 자신의 금품강치를 위해서는 필요한 그냥 도구적인 행동과 행위다 이렇게 이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강도를 저지르려는 자들은 살인이나 성폭력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 결국은 이어지기도 하고 짧은 시간 안에 혼합되어서 나타나는 것이 우리가 연쇄를 빨리 차단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강도 범죄를 이게 조금 뭐 살인보다는 좀 가벼운 범죄 이렇게 볼 게 아니네요. 그렇죠. 보통 그렇게 보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그냥 연쇄 강도야 한 10건 저질렀대. 뭐 차량 절도범이 10건 지금 발생을 했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연쇄 성범죄자들의 그들만의 특징이 있나요? 연쇄 성범죄자들만의 특징을 몇 가지만 요약을 해보자면 첫 번째로 범행 도구나 이런 것들을 좀 치밀하게 준비를 하고 납치, 유인, 감금 뭐 이런 것에 굉장히 능숙하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저항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익숙한 장소에서 범행을 계속 이어갑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익숙한 초기 단계에서 범행을 저지를 때 성공한 그런 익숙한 장소들이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이 여러 연구에 의하면 사실 성범죄라고 하는 것이 성적 만족보다는 피해자에 대한 권력을 행사하고 통제하려는 욕구에서 비롯된다라고 하는 연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몇 가지 특징들을 대표적으로 나타내는 범죄가 이중구 연쇄 성폭행 사건으로 알려져 있는 사건입니다. 1998년부터 2005년까지 발생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7년간이요? 7년간 사실 이제 전국을 다니면서 범행을 저질렀는데 DNA로 밝혀진 것만 77건입니다. 나온 것만 DNA 검사로 확인된 것만 77건이고 체포된 이후에 밝혀진 것도 30건 정도가 되고요. 총 184명의 피해자를 남긴 정말 희대의 연쇄 성폭행 사건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이중구는 택시 기사였었어요. 그런데 범행이 처음 발생한 발단이 뭐였었냐면 어떤 여성이 밤늦게 자기 차를 탔는데 돌아왔다라는 이유로 차량 내에다가 택시비를 던져주고 갔다는 거예요. 이건 뭐 본인이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화가 나서 그 여성이 들어가는 집을 기다리고 있다가 나중에 침입을 했어요. 침입을 했더니 그 여성이 혼자 있어서 자기가 성폭행을 저질렀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 이후로 이제 지역을 옮겨가면서 엄청난 연쇄 성범죄를 저지르기 시작합니다. 주로 젊은 여성들이 많이 살고 있는 대전의 한 원룸촌입니다. 지난 10년간 이 지역에서만 100여 건의 성폭행이 신고돼 여성들의 불안감이 계속되었습니다. 답답하죠. 왜 못 잡을까? 빨리 잡혔으면 하는 바람이죠. 피해자 수도 굉장히 충격적이고 수법도 굉장히 지능적이고 잔인하다고 들었거든요. 이 정말 이런 연쇄 범죄가 성폭행을 목적으로 한 범죄인데 이 성폭행이 첫 번째 범죄를 자기가 진술한 것처럼 화풀이를 했다라고 하는 이 진술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성폭행을 통해서 피해자가 정말 회복될 수 없는 끔찍한 일을 당하고 있는 이런 어떤 고통스러운 모습 여기에서 아마 굉장히 큰 자극이 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범행이 이어져가는 수법도 굉장히 지능적이었고 잔혹했습니다. 범행 초기엔 주로 원룸에 혼자 사는 여자들이 대상이었습니다. 늦은 밤 귀가하는 여성을 따라 들어가거나 아예 가스 배관 등을 타고 미리 들어가 여성이 귀가하길 기다렸다가 성폭행하는 식이었습니다. 이후 발발이의 범행은 갈수록 점점 더 대담해졌습니다. 같은 장소에서
여러 명의 여성을 동시에 성폭행한 경우도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심지어 한 번 성폭행한 여성을 다시 찾아가 또 성폭행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7년 동안 그 수많은 피해자들 중에 몇몇은 경찰에 신고했을 것 같은데 그런 건 없었나요? 경찰에 신고를 당연히 했죠. 신고를 해서 경찰이 수사를 했는데 이 당시에 저도 사실 그 현직에 제가 있었을 때인데 네. 계속되는 범행이 이어지니 지방에 있는데 이런 범죄 패턴에 대해서 이제 우선 의뢰를 받았었는데 그 당시에 몇 건의 신고된 피해자들은 전부 성폭행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몇 시간 동안을 씻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현장에서 증거물 확보가 뭐 불가능했었죠. 피해자들이 그러고 나니까 신고를 해도 불가능하겠다라고. 체포가 불가능하겠다라고 포기하는 부분들도 많이 있었고요. 그러나 이제 뭐 증거가 나중에 나오긴 했습니다만 이 연쇄성폭행 이중구의 이런 범죄 유형이야말로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테러와 같은 정말 성범죄죠. 이런 끔찍한 범죄 행각을 좀 끊지 못했던 이 심리가 뭘까요? 이런 범죄를 저지르는 자들이 마치 이제 중독이라고 표현하는 이 뇌 기능의 변화를 같이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사람들한테 늘 모멸과 멸시를 받아왔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왜곡된 주관적인 어떤 감정, 이런 것들을 이제 누군가를 지배함으로 해서 회복한다라고 하는 이런 그 감정으로 연결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요. 그래서 저는 이 연쇄 성폭행 범죄자들이 성중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잔인했던 이중구의 범죄는 어떻게 마무리가 되나요? 결국은 이제 끝까지 이제 이 여러 군데 지역에서 발생한 범죄자들을 이제 경찰이 신고로 받기 시작하면서 DNA를 확보를 합니다. 발발이 이중구 씨 검거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은 DNA 감식 기법. 경찰은 범행 현장에 남겨진 통신과 차량 정보를 모두 뒤져 최소한 2번 이상 등장하는 10명으로 용의자를 압축해 주거지 파악에 들어갔습니다. 이 씨는 용의자 중 한 사람으로 지목됐고 이 씨 집에 남아있는 자녀의 DNA를 확인한 결과 가장 유력한 용의자로 결론 내렸습니다. 이중구의 형량은 어떻게 됐나요? 그래서 이제 그 최종 77건의 성폭행 사건의 범인으로 일단 확정이 되어가지고 무기징역이 선고가 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연쇄 강도 강간 범죄지만 연쇄 범죄는 시작되는 순간 결국 계속되는 자극의 발전으로 진화가 되기 때문에 초반 수사가 중요한 유형의 범죄입니다. 그래서 연쇄 강력 범죄에 대한 연구가 지속되어야 되고요. 그에 따른 실효성 있는 예방 대책도 늘어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